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다릴 걸 그랬나 봐. 네가 돌아올 줄 알았다면. 네, 이 노래는 임창정 씨의 오랜만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짧게 불러봤는데요. 어떤 섹터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돌아왔을까요? 오늘자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자 윤재의 초이스는 우선 테슬라와 BYD의 전기차 판매량 비교와 함께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를 먼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갈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좀 꺾였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신다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 2023년 대비 좀 꺾여 있고요. 반면에 BYD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많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슬라는 꺾였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은 기대해봐도 될까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셔도 22년부터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상향의 그래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의 약진이 확실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테슬라는 꺾였지만 2차 전지는 날았다. 오늘의 반등을 정말 의미 있게 바라봐도 되는 건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여전히 목표가 하향 레포트는 쏟아졌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 부진까지 더해졌는데요. 사실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종목들 신저가 행진을 좀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오늘 일제히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판매량 부진에 거기다가 수요 회복이 좀 더뎌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 부진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이상과 현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4분기의 판매량을 살펴봤을 때 확실히 전년 동기 대비 조금 그 상승 탄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2024년 들어와서는 전기차 부분, 분기별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23년 대비 꺾여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확실히 좀 못 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 상승 동력을 살펴본다면 트럼프 트레이드, FSD 개선, 자율주행 규제 완화, 여기에다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받았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보면 그와 다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하지만 오늘 자동차 업황에 대한 레포트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인도량 기대치 하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만큼은 2024년 늘어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다면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레포트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자동차 업황 레포트에서 한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번에 지금 EV 크레딧이 수령 가능한 리스트가 좀 변경이 됐는데요. 신규로 추가된 리스트에서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이 들어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기아도 2종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제외된 종목들은 폭스바겐과 리비안, 닛산 그리고 포드가 제외가 됐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배터리 기업 중에서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SDI에는 추후에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나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2차 전지 주가 반등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전기차 침투율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를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일제히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량이 부진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전기차의 판매량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침투율이 확실히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와 관련된 수혜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 IRA 보조금 관련된 이슈도 추가적으로 강세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하지만 좀 신영증권의 레포트에서 나왔던 부분 2024년의 반성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차이나 포비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보신다면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확실히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출하량 유럽과 미국 다른 기업과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압도적으로 출하량이 높다라는 점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50% 넘게 성장을 했고 반면에 유럽은 6.5%, 미국은 23%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포비아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배터리 출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CATL이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BYD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성장률이 60%를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D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리고 하나소닉 배터리 출하량도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다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 탑10 그룹을 살펴봤을 때 BYD와 지리그룹이 지금 테슬라를 오히려 압도하고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 포비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배터리, 양극재, 모든 소재단까지 일제적으로 날아오르는 효과를 보여줬는데요. 찐 반등이라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 이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좀 안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네. 좋겠고요. 사실 2024년도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뭐 12월까지 마감하는 그때까지도 6개월 연속 하락하는 뭐 이례 없는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25년이 이제 시작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와줬고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만한 포커스를 이제 향해야 되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됐다라는 점, 이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 이제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은 환율이 올라가는 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최근에 환율이 올라갈 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지 않았어요. 횡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도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원화 가치 하락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줬어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더 치솟아 오르는 거 아니냐, 원화 가치 더 떨어진다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환율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화 가치가 일반적으로 강해지는 것보다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상품 차트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차트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달러 인덱스가 또 치솟아 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달러 인덱스는 횡보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강달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뭐 횡보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핑계도 못 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핑계 대도 돼요. 근데 핑계 대도 될 때는 올라가요. 네, 오히려 네. 이제 환율이 떨어졌어요. 원화 그쵸. 가치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진짜 이제 우리나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외국인 돌아오는 건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시장 종합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기관은 뭐 그동안 연기금이 많이 받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관이 좀 받치고 있었다 하는데 사실 뭐 12월 말쯤 되면 뭐 기관도 이제 연기금도 더 이상 못 받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힘이 빠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줬고,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선물 시장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12월 달에 이 내만여의 날이 이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69, 12월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1월 달에. 다음 이제 만기일이 3월이잖아요. 그래서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계속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선현물 시장 모두 외인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래도 투자해봄직한, 뭐 좀 돈놀이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467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1467원이 솔직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그동안 올라갔던 걸 생각하면 사실 좀 상징적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환율이 안정되면서 강달러 기조 안에서도 환율이 안정되니까 외인이 돌아오고 오늘 증시가 반등하는, 결국 또 24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대로 반등을 쭉 올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보여드렸던 상품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만 올라간 게 아니라 금 가격까지 이번에 올라갔거든요. 네. 이거는 시장이 한번 미증시가 이번에 좀 빠졌잖아요. 미증시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금 가격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시장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줬던 것 같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에 한번 미국 증시 하락이 나오면서 쇼크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약달러로 가면서 아마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갈 거다.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증시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우는 12월부터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부터 꺾였고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차례 꺾이고 이거 꺾이나 싶다가 다시 올라가서 뭐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고점을 낮췄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이게 완전히 완연하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하긴 또 그런데, 이게 상승 추세는 좀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S&P 500은 더 지금 추세 자체가 꺾이는 모습이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는 애진작에 깨졌고 나스닥이나 S&P도 마찬가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강달러가 되고 있는 걸 미증시를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안전자산 쪽으로 한번 충격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걸 시장이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냥 한국 증시가 이로 인해서 좋다라고 해석하기엔 좀 위험하지 않나.
한 번 정도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충격이 온 이후에는 한국 증시에 크게 돈이 들어오겠지만 그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에어백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현금을 지금 제가 항상 50% 정도 현금을 확보하시라고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그 50% 현금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지금 시장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확 갖다 찍는다든지, 야 로봇 난리 났다 해가지고 막 찍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현금을 가지고 가면서 찍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환율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주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오늘장 제 초이스는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신저가 랠리를 펼쳤거든요. 하루 만에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테슬라의 좀 기대치보다 부진했던 실적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사실 대표님께서는 제가 2차 전지 종목들 여쭤볼 때마다 LG에너지 솔루션 빼고는 좀 수요량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 뷰는 좀 유지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뷰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정 어떤 인물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저의 투자 관점에서는 2차 전지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각각 이 실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중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투자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캐즘으로 접어든 이상에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2차 전지는 한번 성장 업종으로서 혁신 업종으로서 대시세 사이클이 한 차례 나온 섹터예요. 그 이후에는 가치주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 키 맞추기가 돼야 되거든요. 네. 실적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든지 혹은 주가가 빠지는 속도가 빠르든지 그래서 둘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치주 관점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부터 다시 주가가 또 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LG엔솔은 뭐 사실 테슬라발 수혜를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괜찮게 말씀드린 거지 2차 전지 섹터를 놓고 봤을 땐 전체적으로 저는 난이도도 높고 그다음에 지금 사이클상으로도 투자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2차 전지가 지금 가치주 관점으로 접어들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하거나 다시 말해서 성장은 할 건 기대되잖아요. 컨센서스도 그렇고. 그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아니면 주가가 더 빨리 빠지면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걸 원하는 분은 없을 테니까. 횡보를 한다라는 전제하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자는 아직 할 때는 아니고 정말 뭐 내가 10년 이상 보겠다라고 하시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한국 증시는 왜 올라갔느냐? 그럼 환율이 왜 개선이 됐느냐? 사실 이번에 그 유가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유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경제 부흥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빠르게 진행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현재로서는 중국 증시에 조금 더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물론 이제 중화권 증시 반등이 아니라 그런 이제 정책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 국면만 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측면을 기대해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미 증시 이제 트럼프 정권 또 취임하게 되면 또 어려워질 수 있는데 미국의 이제 부양책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기대를 거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 이번 한국 증시 상승 물론 기분 좋은 건 맞는데 환율도 안정이 됐고 이걸 마냥 좋게 보기에는 또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지금의 한국 증시 상승은 좀 안심하긴 이르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초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한 번 정도 쇼크를 지금 글로벌 증시는 보고 있다는 거를 우리 심리가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제 유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유가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단 말이죠. 결국 이제 중국 정책 기대감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리예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났을 때 즉각적으로 많이 반응하는 원자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이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건데 구리 가격은 회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저가 근처까지 떨어졌고요. 뭐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을 생각해 보면 뭐 유가 반등하는 것과는 별개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사실 이제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산유국들의 그 정책에 따라서 증산이나 감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사실 구리 가격까지 올라가줬으면 좀 다르게 해석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유가만 올라가고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이거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심리가 회복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더 배척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중국을 기대하면서 이제 증시가 반응했다? 이거는 좀 위험하다. 네. 이런 상승을 우리가 지속성 있게 바라보기에는 공격 배팅을 하는 근거로 들기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오후장에 보여준 것처럼 상승 탄력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인도량이 좀 꺾였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ESS만큼은 성장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ESS 쪽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쪽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ESS는 괜찮을 것 같아요. ESS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 네. 이런 쪽은 투자를 좀 고려해 보셔도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섹터보다 다른 쪽을 보는 걸 더 권장드리지만 굳이 배터리나 자동차 그다음에 이런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그 패러다임을 노린다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네. 한 번에 친환경으로 못 가는구나. 징검다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지금 국제적으로 모두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다시 되돌려오기 시작한 거고요. 물론 바로 친환경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바로 친환경차로 다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징검다리로서 하이브리드라든지 ESS가 역할을 해주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완전 친환경 자동차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ESS 역시도 저는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제 그냥 배터리 쪽으로만 국한돼서 보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서진 시스템을 좀 서진 보고 시스템. 있거든요. 서진 시스템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주가를 공고히 잘 지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이제 시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꽤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친환경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모멘텀을 노려보고 있다면 저는 2차 전지 배터리 그런 쪽으로 딱 잡혀 있는 종목들보다는 서진 시스템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좋지만 서진 시스템은 저는 좋게 보는데 섹터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주류 섹터가 되기는 저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봐서 다른 섹터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ESS 쪽은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서진 시스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두 가지 종목 들고 오셨는데 하이젠 R&M, 전진건설 로봇 들고 오셨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두 종목 모두 로봇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전진건설 로봇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고 늘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여기 오셔서 열정적으로 이 종목 진짜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로봇 종목들을 기대감을 갖고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맞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틀렸어요? 네, 오늘은 네. 이제 전진건설 로봇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이젠 R&M, 그래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종목이 다 보통 좋은 거 들고 오시잖아요. 맞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도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실 하이젠 R&M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게 맞죠. 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많이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도 계속 언급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많이 언급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제가 언급드리고 나서 너무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예, 저도 뭐 이렇게까지 날아갈 줄은 몰랐는데 직전에 이제 수급이 있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해 보실 만한 게 외국인 수급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는데 외국인 수급 상위 그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을 계속 좀 주기적으로 보시면 어떤 섹터가 많이 포착되는지 네. 어떤 종목이 위로 치고 올라오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로봇주 중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온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 1, 2주 있다가 바로 이제 그 상한가 터지면서 그 삼성 이슈 터지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역시나 대장주 역할을 해줬고, 네. 급등이 나왔고 상한가 터졌고, 그리고 오늘 역시도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대장일 거라고 보고 있고, 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마 제일 많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두산그룹 내에서 워낙에 좀 시끄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신규 상장주가 또 수급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섹터 전반에 수급이 몰린다고 가정했을 때요. 결국 이제 로봇이라는 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마지막에 발생하고 가장 강력하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올 때쯤 되면 경기가 거의 이제 파산 직전으로 이르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게 되면 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이 일제히 다 올라갑니다. 뭐 요즘에 국밥 먹으러 무서워서 못 나가요. 다 이제 집에서 밥해 먹잖아요. 그죠? 외식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도시락 싸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월급이 그만큼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물가가 10% 오른다고 치면 월급은 뭐 5% 오를까 말까. 아니면은 자영업자분들은 잘릴까 말까. 그렇죠. 잘리는 게 아니죠. 자영업자분들은 망할까 말까. 지금 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랐는데 사실상 이제 월급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막 생겨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뭐가 많이 생기고 있죠. 최근에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파업이 생기고 있죠. 네, 파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업이라는 것도 기업이 괜찮아야 뭐 월급 올려주고 임금 협상하는데 기업은 더 어려워졌는데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이제 해결책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이제 협상을 타결을 하면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요. 그럼 기업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면 그냥 로봇이 더 싼데?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이라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이제 일본을 추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거 제가 정책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과연 일본만큼 잘 사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저시급이라는 게 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이걸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 정도의 국력이 있는 나라인가? 최저시급을 그 정도로 줄 정도의 파워가 있는 나라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기업이 잘 나가고 그래야 최저시급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급여 수준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아졌기 때문에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인건비가 올라간 건데 이거를 감당 못해서 기업들이 어디로 갔죠? 중국으로 갔죠.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해줬던 게 중국입니다. 인구도 많지, 인건비도 싸지, 땅덩이도 넓지. 우리 맨날 봄마다 어땠어요? 공장 그렇게 돌려대니까 콜록콜록대고 우리 코로나 전부터 마스크를 썼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했던 그 중국도 생산 공장 역할을 못해요. 이제는. 왜냐면 미국이랑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공장 다 빼잖아요. 그럼 이제 그 차선책으로 인도가 이제 떠오르고 있기는 한데, 미국은 이제 생산 공장을 리쇼어링 정책으로 다 돌리고 있는 정책을 또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 미국 인건비 그거 감당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죠? 로봇 쓰자 그냥. 그렇죠. 네, 로봇 쓰자예요. 중국도 이제 인건비 옛날처럼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로봇보다 인건비가 비싸지는 수준을 그 임계점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재작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 혁신이 목전에 와 있다. 수년 안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거고 배터리랑은 비교도 안 된다. 2차 전지는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 파급력을, 로봇 파급력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로봇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직까지 실적에 찍히는 종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로봇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네. 2차 전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2차 전지도 물론 실적이 제대로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지만 로봇주가 그래도 성장 가능 동력이 2차 전지보다 확실히 높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는 실적을 제외한 뭐 다른 요소들이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거시적인 트렌드가 이미 로봇이 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달했고요. 네. 지금 이 파업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어디냐면 중후장대 산업들입니다. 그럼 이 중후장대 산업들이라는 게 파업 이슈가 그 노동자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기업이 잘못한 것도 노동자들이 잘못한 것도 국가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어디에서 오냐면 일반적인 이 중후장대 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굴뚝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뭐 철강이나 뭐 조선, 자동차 뭐 이런 쪽들 있죠. 이런 쪽들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경기 민감 업종인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공장을 늘리고 노동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 근로자들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뽑아놓으면 공장이 완성될 때쯤 사람들을 뽑아서 돌리려고 할 때쯤엔 불경기가 찾아와요. 그걸 이제 다 지어서 돌리려고 할 때쯤에는 네.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한번 캐파 늘려놨는데 그걸 축소한다? 이미 뽑아놨는데 이제 불경기 되니까 잘라야 돼. 너희 집에 가. 이렇게 못해요. 어려워요, 사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굴뚝산업들, 그런 중후장대 산업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위험한 산업들입니다. 많이 다치고. 예, 사람의 이제 생명이 또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측면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 로봇은 사실상 자르고 말고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사실상 공장을 세팅을 해놓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냥 전원 꺼놓으면 됩니다, 네. 사실상. 근데 이제 사람을 어떻게 집에 갔다가 호경기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시겠어요?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돼요?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들이 이런 문제점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도 결국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국 자국에서 안 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뭐 조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산 기반을 많이 제3국으로 돌렸던 네. 건데, 이게 이제 문제점에 달한 거죠. 그렇게 돌렸을 때 중국한테 따라잡히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문제가 로봇의 수익성을 이제 못 따라가는 수준으로 가는 지금 단계예요. 그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배터리 처음에 올라갈 때 무슨 생각했죠? 아우 너무 많이 올랐어. 배터리 비교도 안 될 그쵸. 겁니다. 로봇은 비교도 안 됩니다.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배터리는 로봇 산업에.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 지금 로봇 종목들 중에서 들고 오신 종목이 하이젠 RNM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먼저 살펴주시죠. 정보님. 네네. 일단 뭐 말씀드릴 게 그런 중후장대 산업들을 모두 로봇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 조선도 이미 뛰어들기 시작했죠. 뉴로메카 그 이슈가 나왔었죠. 조선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자동차, 철강, 뭐 조선, 뭐 원전 이런 데까지 나중에 아마 로봇이 뛰어들게 될 거예요. 공장 돌리는 거, 뭐 2차 전지 공장도 아마 다 이제 로봇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걸 이제 감안했을 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단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오픈 AI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도 저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가 접목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에선 유일한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솔루션 기반의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얘가 이제 범용모터 국내 과점업체예요. 네. 그래서 모터 쪽으로도 이제 강세를 띠고 있고 이 매물대를 뚫어난 이 시점부터는 사실상 이제 급등 랠리가 좀 나올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NM의 이 매물대를 뚫어놓은 이 타점부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 하이젠 RNM은 지금 폭발력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신규 상장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들이 움직였을 때 후발 타점으로 해가지고 급등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사실 로봇 쪽은 앞으로 이제 좀 전도유망하게 보시고 2025년부터 계속해서 그 후발주자까지 보시는데
이익이 가시화단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규모로 따졌을 땐 두산 로보틱스가 있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이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해부터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혁신업종, 성장업종 앞으로 잘 될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 사야 되냐? 그렇죠. 2차 전지나 자율주행도 솔직히 2014년에도 태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면 좀 그렇잖아요. 구조적인 그 변곡점이 생겨야 돼요. 네. 산업이 파괴가, 제가 창조적 파괴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람을 쓰는 공장에 사람이 가서 일하는 공장의 노동력을 쓰는 거에 대한 이 파괴가 일어날 겁니다. 이 노동시장에서.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임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지어 이번 인플레이션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었죠. 임금 인플레이션 후폭풍은 말도 안 될 겁니다. 그 변곡점에서 로봇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23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23년부터 투자해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 네, 로봇 산업에 대한 변곡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채팅창에 시간이 지금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더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2차 전지를 브리핑을 하면서도 네. 주목해볼 게 차이나 포비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엄청나게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로봇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정말 많을까라는 경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살아남는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수급이 집중되는 쪽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기업의 자본이 침투되는 쪽이 좋은데 뭐 두산 로보틱스도 거기에 해당됐죠.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을 등명에 업고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건설기계나 이제 중화학 분야, 중후장대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기술력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밀렸던 것은 사실상 이제 기술력을 빼가는 문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가 물량 공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자꾸 이 물량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기술력으로 경쟁을 해서 네. 우리는 고부가 가치 산업들, 그 물량들을 따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조선도 물량으로 중국에 못 이깁니다. 이거 바로 따라잡혀요. 근데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건 뭐예요? 그렇지, 기술력이죠. 그쵸. 그러니까 비싼 거는 일단 우리가 다 차지했어요, 그거는. 비싼 그 고부가 가치 선박 네. 물량은 우리나라가 이미 다 싹쓸이 했고요. 그 밑에 이제 저부가 쪽으로 중국이 그쵸. 가져가는 거예요, 물량으로. 로봇도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를 싹 쓸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가 물량은 중국이 이제 가져가는데, 중요한 건 중국의 이제 기술력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네. 한데, 결국 이제 협력을 해서 기술력을 뺏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미국이랑 하면 기술력 안 뺏기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중국에 물론 뺏기면 안 돼요. 안 뺏기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만에 하나 뺏긴다라는 걸 좀 전제로 좀 방어적으로 본다면 중국에 뺏기느니 미국에 뺏기는 게 낫습니다. 미국은 그걸 통해서 딜이 되는 나라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중국은 좀 뭐 기술력 도둑질에 간다 막 이런 이슈도 많고 이러니까 좀 너무 이게 투명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좀 위협이 됩니다.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얼마나 잘 나갔는데 네. 지금 중국에 다 먹혔잖아요. 지금 먹힌 게 맞죠, 사실상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한시바삐 빨리 미국과의 협력이라든지 로봇 협력. 트럼프는 이제 사업가잖아요. 한번 이제 배팅을 걸어주면 확실한 보상을 주는 국가와 대통령입니다. 이걸 우리는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미국과의 시너지 협력이 되는 기업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하이젠 R&M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름은 전진건설 로봇이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 오늘 초이스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2025년에는 더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진건설 로봇 오늘도 들고 오셨는데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그때는 이제 비초이스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초이스로 준비를 해왔고요. 로봇이 저는 가장 이제 지금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전진건설 로봇이지만 이제 건설 로봇이니까 그쵸. 건설 기계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건설 기계랑 로봇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결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산그룹에서 두산바켓이라는 건설기계 자회사로 두산로보틱스를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주주분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그 충격이 왔을 때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정책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하나는 중앙은행, 하나는 정부.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세금을 덜 걷어주고 그다음에 인프라책을 실시할 겁니다. 정부 사업. 정부 사업이 뭐 뉴딜 정책, 인프라 이런 거예요.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할 게. 그럼 이제 인프라 정책을 명분은 뭐로 하냐?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미국에서 수혜를 보는 거 이미 북미 시장에서도 과점 사업자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콘크리트 펌프카로 국내는 이제 1등 업체고요. 네. 점유율 싹 장악했고 신고가 돌파가 이미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돌파 이후에 이제 지지라인이 구축되고 있어요. 이미 전진건설 로봇은 제가 이 자리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때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도 늦진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증시가 꺾이게 되면 아마 인프라 관련된 테마가 훨씬 더 크게 불어올 거로 보고 있고요. 전진건설 로봇의 이 32,500원 지지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아마 2차 슈팅까지도 나올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로봇이 아닌 건설 로봇을 가져온 인프라 관련된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로봇은 지금 너무 뜨겁고 인프라는 잠시 쉬고 있거든요. 근데 또 올 거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곧 있으면 출범하잖아요. 그렇죠. 장관님. 그 뒤에 주가가 확 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실까요? 테마 저는 한번 네.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이 제가 이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뛸 거다라고 얘기할 때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게 한국이 그래서 거기 수혜를 보겠냐 네. 이러시는데 테마는 올 겁니다. 왜냐하면 섹터는 동조화돼요. 미국의 그쵸. 산업 트렌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테마만 간다고 생각해서 히림이나 뭐 이런 거 가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사업성이 전진건설 로봇 같은 이런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근데 그런 테마주를 보시기보다는 이런 경쟁력 있는 사업성이 좋은 종목을 보는 게 좋겠고요. 그 기업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더 좋은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북미 시장 이제 과점 사업자로서 대표적인 수혜를 볼 종목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뭐 로봇 시너지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건설 기계 쪽에서 로봇 접목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번 보시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만약에 미증시까지 더 꺾인다? 아마 인프라 사업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트럼프 입에서 뭐 김정은 만난다, 저기 정책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훨씬 더 동력을 건다는 거죠. 그렇죠. 미증시 지금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고 네.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어차피 미증시는 우상향합니다. 그걸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한 번은 꺾이지. 근데 그 꺾이는 시점이 지금 거의 다 왔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건 거품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제 왜냐면은 주변국들로 돈 퍼져나가는 걸 막아놓고 독식한 거잖아요. 이게 임계점이 와요, 이거는. 주변국들부터 불경기가 도미노로 터지면서 망해 나가면서 지금 미국을 타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못 버티고 미국까지 꺾일 텐데 그때 이제 살려야죠. 그러면 살리려면 인프라 해야죠. 근데 이제 인프라 이제 트럼프 입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노려보시면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전진건설 로봇 오늘 초이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진건설 로봇이 쭉쭉쭉 올라가는 이름 그대로 전진만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려 보면서 오늘장 초이스 종목 전진건설 로봇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이젠 RNM을 비롯해서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 좋고요. 유튜브 채팅창
시장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아카데미 린님의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 13,900원 10%입니다. 지치네요. 언제쯤이나 나올 수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쭉 밀리다가 오늘 사실 신재생 쪽으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풍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이랑 조금 다르게 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종목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실적은 괜찮아요. 컨센도 좋고. 근데 ESS에 좀 기대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을 좀 내다보면 내후년 이제 실적 컨센서스대로만 가게 되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올라가다가 이제 꺾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PER 12배 정도 수준이면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정도 주가 수준에서 더 올라갈 것이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8월 달에 작년이죠. 작년 8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로 무너졌던 주가 가격대. 여기는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 10,000원 근처인데 10,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자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10,000원 부근에 이제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면서 요 근처 요쯤 되겠죠? 11,500원 정도, 11,500원 정도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20,000원 구간 근사치까지 가게 되면 저는 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SK 이터닉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12,000원 부근까지 오게 된다면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사실 주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힘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대형주 섹터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KC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조님의 종목이고요. 32,050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익절 타이밍이 나올 건지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세정장비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인데 CMP 공정이죠. KC텍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그 반도체 랠리 한번 AI 반도체 전체적으로 불면서 다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이클상으로는 한 차례 꺾였고요. 다음 사이클을 이제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를 보시게 되면 매출 역시도 이제 24년도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도 준수하게 올랐고 네.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 흐름 자체는 이어갈 걸로 기대돼요. 그걸 토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마진율도 계속 우상향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PER이 한 8배 정도 그리고 PBR은 1.0 아래로 내후년에 꺾일 걸로 예상이 돼요.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주가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끌어다가 미래 이제 성장성을 끌어다가 많이 올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7월부터 8월 이렇게 조정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내년 내후년 성장성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25,000원 요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 차례 이제 원형 바닥 그리면서 추세를 들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다음 사이클 기대하면서 보시고 25,000원 이탈하게 되면 최소한 절반 물량은 좀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으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뭐 4만 원에서 5만 원 구간까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립니다. 네, 4만 원 부근에서 5만 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은 저희 오랜만에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종목 진단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동진 세미캠이고요. 동진 세미캠이요. 네네. 평단가랑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29,800원에 10% 있어요. 29,800원에 10% 들고 계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이 종목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4, 5개월쯤 된 것 같아요. 4, 5개월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게 반등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 여쭤보실까요?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어느 시점에서 하면 좋을까 해서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진 세미캠 질문이 왔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추가 매수는 저는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조언 드리는 부분이 네.
확신이 그만큼 더 커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주가가 빠졌거나 혹은 뭐 기술적으로 이제 반응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추매를 네. 하시기보다는 저는 평단 낮추는 식의 이제 추가 매수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께서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주가가 빠져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전에 없던 뭔가 추가적인 호재거리가 생겨서 더 확신이 커져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님 혹시 어느 쪽이실까요? 금액이 좀 빠지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좀 반등할 때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바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지 해서요. 일단 저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방금 주셨던 이제 삼성전자 이슈랑 그다음에 이제 시황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한번 좀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추매하는 거는 저는 시기상으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시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추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기업의 확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뒤에 늦추셨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가 바닥이었는데 저때 추매하는 게 좋았을 걸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비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앞으로 더 나올 만한 게 딱히 없을 때 추매하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에서 추매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셨을 때는 추매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지만 시기상 지금은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등은 나올 수 있겠는데 당분간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프리미엄이 다 빠진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뭐 그동안은 이제 1등 기업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부여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다 빠졌고 여기서 더 빠질 프리미엄이 딱히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PBR 1.0 아래로 막 깨지고 이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라고 봐요. 다만 여기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초에 트럼프 정권 취임하고 나서 미증시가 이대로 다시 반등을 해주는지 아니면 이대로 꺾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한번 타격을 받고 나서 올라가는지 이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추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를 제가 안 좋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지금 올라갈 때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갈 때 됐다고 보기는 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가치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프리미엄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 시황적인 관점이랑 그 다음에 추후에 추매를 더 큰 확신이 있었을 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추매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추매를 고려하시더라도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추가적인 호재거리가 나오거나 추가적인 확신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은 기존의 물량을 저는 가지고 가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 사이클을 노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반도체가 제일 먼저 치고 그다음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인프라나 중후장대, 경기민감 업종이 치고 시장이 한번 고꾸라진다는 말씀을 많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반도체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아직 인프라나 중후장대가 제대로 사이클이 돌지도 않았을 뿐더러 고꾸라지는 모습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기상으로도 동진세미캠 추매 타점으로 보기에는 반도체 사이클 상으로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시기를 두시고 넉넉 잡아 본다라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흐름 확인하시고 추매를 고려하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상담 도움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 그래도 어제 코스피 시장 살짝 꺾였던 거 제외하고는 그래도 2025년의 출발이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다음 주 전략 살짝만 제시해 주시죠. 제가 이제 앞서서도 지금 너무 이렇게 축배를 들면 안 된다, 초치는 소리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도 그냥 이대로 올라갔으면 올랐으면 좋겠어요. 좋죠. 그쵸. 마음이야 그렇죠. 네. 근데 대비할 건 대비해야죠. 맞습니다. 명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고 금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과정 안에서 환율이 지금 안정된 거는 저는 그렇게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그 쇼크 이후에는 한국 증시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들 거고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그때 밀려 들어올 때 상승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보다. 상승률을 넘어설 거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주변국들로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량주가 먼저 가고 낙수 효과 받을 때 중소형주로 가잖아요. 그 중소형주들 상승률이 그 우량주들을 아득히 뛰어넘어요. 제약바이오가 반도체보다 수익률 좋잖아요. 늦게 가고, 그 다음에 위험해서 그렇지. 한국이 똑같아요. 늦게 가고 단기간에 가지만 폭발력은 아마 그 오를 때만큼은 미국 뛰어넘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충격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CES 2025 이후에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 쪽이 혁신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고 아마 일발 역전 주식 부자가 이 섹터에서 저는 또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번 2025년 이후에 충격을 대비하시고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2차 전지 상승을 아득히 뛰어넘는 주식 부자들, 신흥 부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들 덕에 부자 됐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미스터 진단 진행되니까요. 지금 전화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388번 전화해 주시면 되겠고 30분 땡겨졌습니다. 8시 30분부터 시작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